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세수? 스트레칭? 아니죠. 우리는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확인하고 좋아요 개수를 세고 누가 나를 언팔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5년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이 단어들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생 직장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80년 전에 이미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 1900년 독일에서 태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그는 평범한 독일 시민들이 어떻게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1933년 나치를 피해 망명길에 오른 프롬은 미국에서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은 나치즘을 분석한 책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5년을 사는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니까요. 회사가 싫었는데 막상 떠나니까 외롭습니다. 프롬은 이것을 자유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는 우리를 해방시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 프롬은 두 가지 자유를 구분했습니다. 소극적 자유,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회사로부터, 부모로부터, 규칙으로부터.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극적 자유, 무언가를 위한 자유. 진짜 내가 되는 자유. 내 잠재력을 실현하는 자유. 이 자유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집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3가지 방식으로 도피한다고. 첫 번째 도피는 권위주의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무서우니까 누군가 강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 이 방법만 하면 성공한다. 이 리더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극단으로 달려갈까요? 프롬은 말합니다. 자유는 고독하고 권위는 안락하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도피는 파괴성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없다면 최소한 뭔가를 부술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화가 나 있을까요?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지지 못한 삶의 결과가 파괴성이다. 창조할 수 없다면 파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남기고 싶으니까요.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도피. 자동인형적 수능.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한다. 트렌드를 따라간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산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 정말 여러분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올리는 건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어.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선택할 뿐이다.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선택한 겁니다. 시장이 선택한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칩니다. 강한 리더에게 복종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자유는 외롭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친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더 공허해지지 않나요? 프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떨까? 데이팅 앱을 켜봅니다. 수백 명의 얼굴이 지나갑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우리는 완벽한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고의 사진, 가장 재치 있는 자기소개, 매력적인 취미 목록. 그리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돼. 운명의 상대를 찾기만 하면 돼. 1956년 프롬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출간합니다. 사랑의 기술. 그리고 첫 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랑받는 문제로 본다.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일까? 하지만 프롬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프롬은 현대인이 사랑을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생각합니다. 내 조건이 이 정도니까 저 정도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연애도 거래가 됩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기술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피아노를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론을 배우고 매일 연습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롬은 사랑에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배려, 상대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단순히 잘 지내?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겁니다. 책임, 상대의 욕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 의무가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존중,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자가 아닙니다. 너 그대로 좋아입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표면이 아니라 내면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프롬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내가 채우지 못한 뭔가를 상대에게서 찾는 겁니다. 외로워서, 불안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사랑을 방해합니다. 왜일까요? 프롬은 현대인의 성격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케팅적 성격, 우리는 스스로를 상품으로 경험합니다. 내 시장 가치는 얼마일까? 나를 어떻게 포장해야 잘 팔릴까? 인스타그램 좋아요가 늘어나면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줄어들면 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저 사람 만날 자격 있지? 심지어 연애하면서도 이 사람과 사귀면 내 가치가 올라갈까? 문제는 이겁니다. 상품으로 사랑받으면 언제든 더 나은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다. 프롬은 경고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인격적 발달에서만 가능하다. 완벽한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1976년 프롬의 마지막 대작.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서 프롬은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2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첫 번째, 소유 양식.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읍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물건을 사고, 경험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인증합니다. 나 이거 가졌어. 나 여기 가봤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것은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질까봐. 두 번째, 존재 양식. 나는 내가 누구인가이다. 소유 양식이 가짐이라면 존재 양식은 됨입니다. 무언가를 모으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되는 겁니다. 존재 양식의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존재는 빼앗을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된 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025년을 봅시다. 우리는 완전히 소유 양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플렉스라는 단어가 자랑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가진 걸 보여주는 게 미덕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증샷을 찍기 위해 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집 다녀왔음을 소유합니다. 프롬은 언어의 변화도 지적했습니다. 과거, 나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대,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 잠을 잘 수 없다. 현대, 나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사람도 소유가 됩니다. 나의 애인, 나의 친구, 차이를 볼까요? 소유 양식, 책을 가지고 있다. 500권이 책을 산다. 책장에 꽂아둔다. 나는 지적이다라고 느낀다. 존재 양식, 책과 대화한다. 한 권을 깊이 읽는다. 밑줄을 긋고 생각하고 질문한다. 그 과정에서 내가 변화한다. 소유 양식, 여행을 수집한다. 20개국을 다녀온다. 명소에서 사진을 찍는다. 나는 많이 다녀봤다라고 말한다. 존재 양식, 여행을 경험한다. 한 곳에 오래 머문다. 그곳의 공기를, 소리를, 느낌을 음미한다. 그 장소가 나의 일부가 된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영수증을 남기지만 존재는 당신을 변화시킨다. 80년이 지났습니다. 프롬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프롬이 말한 마케팅적 성격. 2025년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상품으로 포장하고 좋아요로 가치를 측정하고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삶을 삽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자유보다 단순한 복종을 선택하는 사람들. 관계성, 창조성, 소속감, 정체성, 의미. 프롬이 말한 5가지 욕구. 현대 자본주의는 이 모든 걸 방해합니다. 그 결과 정신건강 전염병. 프롬은 말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고 있다고. 끝없는 소비, 자연 파괴, 이윤을 위한 모든 것. 프롬은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에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했습니다. SNS도 없는 시대에 SNS가 만들 고독을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인간 본성의 본질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치를 피해 도망쳤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산적 지향이 있다고, 생명애가 있다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체계는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 소유가 아닌 존재를 선택하세요. 복종이 아닌 자유를 껴안으세요. 상품이 아닌 인간이 되세요. 사랑을 기술로 연습하세요. 진정한 관계를 만드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유는 무겁고 존재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다운 삶입니다. 당신은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의 책임을 껴안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소셜미디어 없이 하루를 보내세요. 좋아요 없이도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진짜로. 그리고 정말로 들어주세요. 무언가를 소유하지 말고 경험해보세요. 사진 찍지 말고 인증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소유가 아닌 존재를 선택하는 연습. 에리 프롬. 20세기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인간의 잠재력을 믿었던 사람. 그가 증명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